상남중학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기술가정 수업을 하고 있는 주다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기술가정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5시간 동안 통해서 의복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많이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섬유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섬유들을 전부 최종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 콕콕 집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수업을 잘 들어주어야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면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놓치지 말고 여러분 잘 들어주도록 하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첫 번째로 섬유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배운 다양한 섬유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렇죠. 섬유를 섞어 쓰는 거 두 글자로 혼방이라고 했습니다. 그 혼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은 과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과제가 없지만 우리가 등교 계약 때 제출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섬유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렇죠, 이 섬유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섬유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했었죠? 맞습니다.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옷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맞아요. 가늘고 긴 형태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가 여러분이 지난 시간 동안에 배웠던 섬유에 대한 내용을 하나로 압축해 놓은 표입니다. 우리가 섬유에 대해서 배웠고 섬유는 크게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나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천연섬유는 또다시 어떻게 나뉘죠? 맞아요.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로 나뉘었었죠. 그리고 인조섬유는 무엇으로 나뉘었나요? 네, 재생섬유와 합성섬유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 식물성 섬유의 예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네, 식물성 섬유는 면과 마가 있었고 동물성 섬유는 견과 모가 있었습니다. 재생섬유는 레이온과 아세테이트가 있었고요. 합성섬유는 나일론, 아크릴, 그리고 우리가 폴리에스터라고 부르는 폴리에스테르와 스판덱스라고도 부르는 폴리우레탄 이렇게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유는 크게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나뉜다고 했었는데요. 이 천연섬유의 개념은 어떻게 되었었죠? 맞습니다. 자연의 생물에게서 얻는 섬유를 우리가 천연섬유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인조섬유는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섬유에서 인조섬유가 그 개념입니다. 자, 천연섬유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천연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죠? 네,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로 나뉘게 됩니다. 자, 식물성 섬유는 어떤 섬유를 말하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원료를, 식물에게서 원료를 얻는 섬유를 식물성 섬유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물성 섬유에 얘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면과 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달리 동물성 섬유는 어떤 섬유를 말했었죠? 맞아요. 동물에게서 그 원료를 얻는 섬유를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 동물성 섬유는 어떤 예들이 있었죠? 네, 견과 모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조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섬유는 크게 재생섬유와 합성섬유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재생섬유는 어떤 뜻이 있었죠? 맞습니다. 우리가 섬유로 직접 사용될 수 없는 원료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섬유의 형태로 다시 한번 가공해서 만들었던 섬유를
재생섬유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섬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레이온과 아세테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합성섬유의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합성섬유는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를 비롯한 이런 화석연료를 가공을 하죠. 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원료가 추출이 됩니다. 이 추출된 원료를 다시 한번 화학 처리해서 만든 섬유를 합성섬유라고 했었습니다. 합성섬유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맞아요. 나일론과 아크릴, 그리고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우레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섬유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유들의 특징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처음으로 알아볼 섬유는요, 바로 면섬유입니다. 면섬유의 원료는 무엇이었나요? 네, 모카시에 붙어있는 솜이었습니다. 면섬유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면섬유는 확대해서 보면 섬유의 가운데에 공기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공이라고 불렀었죠. 이 중공이 있어서 어때요? 공기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보온성이 좋은 섬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성으로는 흡습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흡습성은 무엇을 말하나요? 맞습니다.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었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난 땀이나 분비물을 잘 흡수를 해서 우리가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섬유는 부드러운 느낌의 착용감이 좋은 섬유입니다. 또한 세탁이 쉽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세탁이 쉬운 이유는 여기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바로 알칼리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탁 세제를 넣고 세탁을 해도 때가 잘 빠지고 섬유는 크게 상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햇볕에 강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빨래를 하고 건조를 할 때 햇볕 밑에서 말려도 끄떡 없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한 열에 강해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삶을 수도 있고 뜨거운 온도로 다림질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면섬유는 태우면 종이 타는 냄새가 난다는 것도 면섬유의 특징이에요. 자, 왜 종이 타는 냄새가 난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이것도 나무와 마찬가지로 식물성 섬유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섬유로 우리는 속옷이나 잠옷, 수건, 행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볼 섬유는 마섬유입니다. 마섬유의 원료는 마의 줄기나 잎에서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린넨이라고 부르는 아마 외에도 대마나 점마, 우리가 흔히는 삼배나 못이라고 말하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마섬유의 특성으로는 흡습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면과 마찬가지로 흡습성이 좋고요. 또 건조가 빠릅니다. 또한 우리가 통기성, 뭐라고 할 수 있죠? 통과, 무엇을 통과? 그렇죠. 공기를 통과시키는 능력이 좋아서 우리 몸을 시원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부와 옷 사이에 공기가 솔솔, 바람이 솔솔 잘 통하면 시원하겠죠? 자, 마섬유의 특성으로 중요한 건 열 전도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 전도성이라는 것은요, 열을 다른 곳으로 전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내 몸이 뜨거워졌을 때 내 체온을 다른 쪽으로, 더 시원한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해줍니다. 그러면 내 몸에 남아있는 열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원하게 느끼게 됩니다. 마섬유의 특성으로는 섬유 자체가 차갑고 빳빳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요. 섬유 자체의 강도가 매우 커요. 그래서 튼튼한 섬유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섬유가 안 그래도 튼튼한데 물에 젖으면 강도가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마섬유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요. 다른 식물성 섬유, 면섬유도 그랬듯이 알칼리에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햇볕에 강하고요. 천연섬유 중에서는 열에 가장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림질 온도를 가장 높은 온도로 다려도 전혀 섬유에 손상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용도로는 그래서 아까 시원한 옷감이기 때문에 여름철 옷감, 여름철 한복감, 여름철 이불이나 베개 같은 침구류에
많이 쓰이고요. 우리 장례식장에서 입는 상복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깔이 바뀌었네요, 여러분. 아까 빨간색 선생님 표로 정리한 것은 천연 섬유 중에서 식물성 섬유에 해당했고요. 지금 보는 견섬유부터는 천연 섬유 중에서 동물성 섬유에 해당합니다. 자, 이 견섬유의 원료는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누에고치에서 풀어낸 섬유였죠. 이런 견섬유의 특징으로는요, 우아한 광택이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특징이겠습니다. 그리고 부드럽다는 게 있었고요. 자, 견섬유는 하지만 매우 관리가 어려운 섬유라고 했었네요. 자, 어떤 특성 때문인지 볼까요? 먼저는 열에 견디는 성질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도 이상의 높은 다림질 온도에서 노랗게 변한 황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걸 노랗게 변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황변되는 현상이 있고요. 섬유 중에서도 햇볕에 가장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에 오래 있어도 노랗게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견섬유는 동물성 섬유이기 때문에 무슨 섬유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단백질 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섬유이기 때문에 산에는 강해요. 하지만 알칼리에는 매우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비누로 씻었을 때 뽀득뽀득 겉표면이 녹는 것처럼 이 견섬유를 알칼리에 자주 빨거나 아니면 진한 알칼리 용액에 담궈두면 섬유의 겉표면이 차츰차츰 녹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견섬유는 물에 젖으면 강도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에 젖으면 강도가 약해지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세탁을 해주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을 통해서 물이 아닌 유기용매, 그러니까 즉 기름으로 세탁을 해주면 훨씬 섬유를 오래오래 잘 관리할 수 있겠죠. 자, 견섬유는 우리가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스카프나 넥타이, 블라우스, 한복 등 우아한 광택이 잘 보이는 옷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가 천연 섬유 중에 동물성 섬유에 해당하는 모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섬유의 원료는요, 동물의 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자세히 볼 건요, 양의 털인 양모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죠. 자, 모섬유의 특징으로는 그렇습니다. 탄성이 좋아서 잘 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김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구김이 잘 펴진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구김, 잘 펴짐. 자, 모섬유 역시 흡습성이 좋아서 위생적이라는 거. 자, 그리고 모섬유는 가볍고 함기량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함기량은 무슨 뜻이었죠? 그렇습니다. 공기 포함. 공기를 포함하는 양이 커서 우리가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성이 좋은 섬유였습니다. 자, 모섬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모섬유는 섬유 표면에 털 비늘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맞습니다.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털 비늘이 있는데 이 털 비늘이 열과 수분, 알칼리, 압력을 주면요. 자기들끼리 막 엉키고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탁을 하듯이 어느 정도의 따뜻한 비눗물에 문지를 넣어주면 얘네들이 수축해서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옷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세탁하기 전에 옷처럼 돌아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축용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축용성. 모섬유는 또 알칼리와 햇볕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봤던 견섬유와 똑같은 특징이죠. 그래서 모섬유 역시 단백질 섬유이기 때문에 알칼리성 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세제를 사용하느냐? 맞습니다. 중성 세제를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햇볕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늘에서 말려야 되고요. 그 다음 드라이 클리닝을 해주는 게 가장 모섬유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봤던 축용성 때문입니다. 모섬유의 용도로는 우리가 스웨터나 코트, 머플러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모섬유가 보온성이 정말 좋은 섬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색깔이 바뀐 이유는 맞습니다. 이 레이온이라는 섬유는 어디에 해당하는 섬유인가요? 맞아요. 레이온은 우리가 인조섬유 중에서도 재생섬유에 해당하는 섬유입니다. 레이온의 원료는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모카씨에 남아있는
잔솜털인 면 린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면 린터로 만드는 섬유고요. 이 레이온의 특성으로는 구김이 잘 생긴다는 특징이 있고요. 물에 젖으면 이 강도가 매우 약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물에 젖어도 강도가 약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섬유 자체가 강도가 매우 약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섬유를 왜 사용할까요? 레이온은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자, 정전기가 왜 잘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것도 면이랑 같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면 섬유와 같이 무엇이 좋다? 맞습니다. 흡습성이 좋다라고 합니다. 흡습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잘 빨아들여 주어서 건조한 날에도 건조하게 느끼지 않고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자, 레이온은 이름에서 왔듯이 매끄럽고 광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견이다. 사람이 만든 견 해서 인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풍기 인견이 유명하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레이온 역시 태우면 종이 타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무엇이랑 원료가 같다고 했었어요? 맞습니다. 면이랑 원료가 같았죠. 그래서 식물성 섬유랑 똑같이 나무처럼 이것도 태우면 종이 타는 냄새가 납니다. 자, 레이온은 어떤 용도로 쓸까요? 자, 옷의 안감으로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레이스와 같이 세심한 옷에 많이 쓰이고, 란제리 우리가 속옷 종류를 말하고, 또 커튼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레이온과 같은 재생섬유인 아세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테이트의 원료는 목재 펄프입니다. 자, 우리가 종이를 만들 때 쓰는 것처럼 나무의 펄프를 가지고 이 섬유를 만듭니다. 아세테이트의 특징으로는요, 견과 같은 광택과 촉감이 있습니다. 광택도 좋고 부드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아세테이트는요, 알칼리와 마찰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식물성 섬유를 말했을 때는 알칼리에 강한 특징이 있었는데, 이 아세테이트는 식물성 섬유의 원료이긴 하지만, 나무와 같은 식물성 섬유의 원료이긴 하지만, 이걸 다시 재생해서 녹여서 쓰기 때문에 알칼리와 마찰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섬유 자체가 약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하지만 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김이 잘 생기지도 않고 구김이 쉽게 펴지기도 합니다. 자, 태우면 식초 타는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요. 이유는 아세테이트를 만들 때 원료 자체에 아세트산, 여러분 기억나나요? 아세트산이라는 이런 원료를 넣기 때문에 이게 식초와 같은 산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을 넣기 때문에 태우면 식초 냄새가 나게 됩니다. 섬유 자체가 매우 유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섬유 대신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세테이트를 배울 때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바로 열가소성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열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맞습니다. 열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름 치마를 만들고 싶으면 이 아세테이트 섬유에 주름을 잡고 그 다음에 열을 쫙 줍니다. 우리가 고데기로 머리를 하는 것처럼요. 그런 다음에는 이 섬유가 딱 그 모양대로 형태 고정이 됩니다. 그런 이후에는 우리가 물에 빨아도 이 섬유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주름 치마를 그대로 만들어서 입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아세테이트 어디에 쓸까요? 자, 용도는 스카프나 넥타이, 블라우스, 양복, 드레스 안감 등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합성 섬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네요. 자, 합성 섬유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던 것은 맞습니다. 나일론이었습니다. 나일론의 원료는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 연료로부터 얻어지는 섬유였습니다. 나일론의 특성으로는 마찰에 잘 견뎌요. 그래서 질기고 튼튼하다. 정말 질깁니다. 질기고 튼튼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나일론 자체도 탄성이 큰 섬유입니다. 그래서 구김이 잘 생기지 않고 생기더라도 금방 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일론은 여러분 아까 원료에서 알 수 있었듯이 석유나 석탄이에요. 그래서 기름기가 가득한 성분들에서부터 그 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물이랑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매우 낮습니다. 자, 이런 흡습성이 낮다는 걸 우리가 단점만 찾으면 맞습니다.
정전기, 찌릿찌릿 정전기가 잘 생긴다는 특징이 있지만 장점을 찾게 된다면 섬유 자체가 물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조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나일론은 햇빛에 약한 섬유입니다. 그래서 햇빛에 널어서 말리면 섬유가 상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나일론은 또 물에도 잘 젖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까 선생님이 흡습성이 낮다 해서 같이 설명한 것처럼 원료 자체가 어때요? 물이랑 친한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물에도 잘 젖지 않습니다. 이런 나일론의 특징을 살려서요. 나일론은 스타킹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자, 그리고 물에 잘 젖지 않는 특징 때문에 스키복이나 우산에도 쓰이고 있고, 자, 여러분 질기고 튼튼해야 하는 가방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합성 섬유는 아크릴이 나왔습니다. 아크릴 역시 원료가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 연료에서 왔습니다. 합성 섬유이기 때문이죠. 자, 아크릴의 특성으로는 보온성이 크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보온성이 크다는 건 우리 체온을 잘 보존해 준다는 특징이 있었죠. 자, 아크릴의 특성은 촉감이 부드러워요. 그냥 부드러운 것도 좋은데 심지어 양모보다 더 가볍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섬유를 입었을 때 이 옷을 입고 오랫동안 밖에 돌아다니더라도 갑옷을 입은 것처럼 무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피로감 같은 거를 덜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아크릴의 특성은 햇빛에 강합니다. 햇빛에도 강하고 또 탄성이 큽니다. 탄성이 크다는 건 구김이 생기는 것과 연관이 있었죠. 그래서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아크릴은 또 약품에 강해요. 우리가 이전에 양모 섬유를 생각해 봤을 때 양모 섬유는 단백질 섬유였기 때문에 동물성 섬유라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단백질 섬유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칼리에 약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성세제를 썼었는데 이 아크릴은 약품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모와 다르게 알칼리성 세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크릴의 특성으로는 심지어 강도가 큽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한 섬유예요. 하지만 이 튼튼하다는 걸 장점으로 보면 섬유가 튼튼해서 내가 오래오래 잘 입을 수 있지만 단점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수업 때 설명했던 것처럼 보풀이 생겼을 때 이 보풀이 어느 정도 힘이 없어야 알아서 뚝 하고 떨어지는데 힘이 너무 세서 보풀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크릴은 스웨터나 코트나 담요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용도도 양모 섬유랑 비슷하지요. 자, 이 다음 섬유는 폴리에스터입니다. 우리가 폴리에스테르라고도 하고요. 이 폴리에스터 섬유는 원료가 이전에 봤던 두 합성 섬유와 같습니다. 석유, 석탄에서 가지고 옵니다. 폴리에스터의 특징으로는요, 강도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질기고 튼튼한 섬유이고요. 자, 폴리에스터의 특성 중에 선생님이 투습성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설명했던 내용 기억나나요? 맞습니다. 폴리에스터 섬유 자체에 있는 구멍으로 어떤 것들이 잘 빠져나간다? 맞습니다. 습기가 잘 투과한다. 습기가 잘 통과한다. 여러분들 기억나죠? 하지만 습기가 잘 통과하면서 우리 몸에서 땀이 나더라도 이게 밖으로 잘 배출되기 때문에 쾌적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특성으로는 햇빛에 강하다는 특성이 있고요. 또 열에 강한 섬유입니다. 자, 약품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칼리성 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 파는 세탁 세제에도 잘 빨린다는 거. 그래서 이 세제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관리하는 데는 정말 편리하겠죠. 자, 하지만 폴리에스터 섬유는 흡습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습기를 빨아들이는 능력은 부족해요. 하지만 이를 장점으로 보면 건조가 빨리빨리 된다. 내가 땀을 흘리더라도 건조가 빨리빨리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정전기가 생기죠. 건조한 상황에서는 폴리에스터 섬유로만 만든 옷을 입었을 때 정전기가 정말 많이 생기겠죠. 자, 폴리에스터는요, 정말 용도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합성 섬유이기도 하지만 그 용도가 셔츠나 블라우스나 재킷, 커튼, 운동복 등등 할 것 없이 폴리에스터는 정말 모든 섬유에 다 사용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섬유는요, 폴리우레탄 섬유입니다. 우리가 스판덱스라고도 했었죠. 이 폴리우레탄 섬유는요, 원료가 역시
같습니다.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에서 오는 섬유입니다. 폴리우레탄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독보적인 특징 하나로는 그렇습니다. 신축성이 크다. 신, 늘어나고 축, 줄어들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 신축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탄성이 큽니다. 그래서 구김이 잘 생기지 않고요. 매우 가볍다는 특징도 있고 염색성도 좋아서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로 염색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폴리우레탄 섬유는요, 강도가 약해요. 그리고 햇빛에 약합니다. 또한 열에도 약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폴리우레탄 섬유로 된 옷을 건조기에 돌렸을 때는 섬유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한쪽으로 늘어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폴리우레탄이 가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신축성이 사라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이 폴리우레탄 섬유로 된 옷들을 잘 관리해주면 됩니다. 폴리우레탄의 용도로는요, 수영복과 래쉬가드가 있고요. 여러분들 자주 입는 레깅스도 있고 타이즈도 있고 여러분 남학생들 드로즈라고 하는 이렇게 몸에 잘 달라붙는 속옷 있죠? 이런 속옷에도 사용이 되고요.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 몸매를 보정해주는 속옷들 알고 있나요? 이런 파운데이션류의 속옷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다들 정리가 잘 되었나요? 아, 좋아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혼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방, 어떤 뜻인지 단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혼방이라는 단어에서 혼이라는 건요,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것을 섞는다 할 때 우리가 혼합한다 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요. 섬유에서 실이 되고 실에서 옷감이 되고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죠. 이때 섬유에서 실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방사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 실에서 옷감을 짠다 할 때 방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어떤 게 있죠? 그렇죠. 방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우리가 혼방에서 쓰이는 방은 우리가 섬유에서 실을 만든다. 그리고 실에서 옷감을 만든다 할 때 쓰이는 방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방이라는 단어 뜻을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무언가를 섞어서 그렇죠. 실을 만들거나 섬유를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혼방 어떤 뜻인지 다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서로 다른 섬유를 섞었을 때 우리가 서로 다른 섬유를 섞어서 하나의 실로 만들거나 하나의 옷감으로 짜다 이 뜻이 혼방이라는 뜻이었는데요. 그러면 어떤 서로 다른 섬유를 섞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재료가 다른 섬유를 섞어서 하나의 실이나 옷감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색깔이 다른 섬유, 그리고 길이가 다른 섬유, 그리고 두께가 다른 섬유를 섞을 때에도 우리가 이를 보고 혼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서로 다른 원료를 혼방하는 경우는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선생님이 갖고 있는 옷으로 여러분들에게 혼방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고자 합니다. 먼저는 색깔이 다른 섬유를 섞어서 혼방을 하는 경우입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이런 옷이 있습니다. 이게 니트인데요. 이런 옷이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색깔을 한번 볼까요? 실을 한번 보면 어때요?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로 섞여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을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혼방한 다음 옷을 만들게 되면 다양한 색감이 날 수 있고 다양한 디자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혼방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이가 다른 섬유를 서로 섞을 때, 혼방할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겨울 옷이긴 한데요. 지금 봐도 너무 따뜻해 보이죠? 자, 이 섬유는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크릴로 되어 있습니다.
아크릴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맞아요. 우리가 동물의 털을 느낌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옷이라고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동물의 털이라고 하면 당장 우리 머리카락을 생각할 때라도 어때요? 한 가지 길이로만 되어 있나요? 아니죠. 어떤 머리카락은 솜털처럼 짧은 머리카락이 있고 더 긴 머리카락이 있고 이렇게 솜털의 길이도 다 다르죠. 그것처럼 이 아크릴 섬유로 내가 정말 동물의 털처럼 모양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섬유의 길이가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섞어 놔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섬유를 자세히 보여줄게요. 자세히 보면 어때요? 긴 섬유도 있고 짧은 섬유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이나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니까 어때요? 진짜 동물의 털 느낌이 나는 아크릴로 만들어진 섬유가 이렇게 혼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요. 우리가 서로 다른 두께의 섬유를 서로 혼방했을 때의 경우인데요. 이때는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이 섬유 옷을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색깔도 다르지만 어때요? 두께가 다르다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 어떤 부분은 굵은 실이 들어있고 어떤 부분은 얇은 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느낌이 이렇게 올록볼록한 느낌이 난다는 거 다들 보이나요? 그렇죠. 자, 이처럼 우리가 서로 색깔이 다른 섬유 또는 서로 길이가 다른 섬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께가 다른 섬유를 혼방했을 때는 주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혼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에는 서로 원료가 다른 섬유들의 혼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실제 옷을 통해서 왜 혼방을 하는지 그 디자인적인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섬유의 원료가 다른 것들을 섞어서 나타날 수 있는 혼방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총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유를 한 가지만 쓰지 않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는 이유.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보다 더 나은 성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섬유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섬유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내가 훨씬 편하고 쾌적하고 옷으로 만들어 입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장점이 있었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 섬유로 옷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점 불편했어. 이런 점 옷으로 만들어 입기 좀 적합하지 못했어. 하는 것들이 있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이 섬유의 좋은 점, 이 섬유의 좋은 점끼리 합쳐서 더 좋은 섬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혼방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요. 아까는 좋은 점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섬유를 만들었다고 했죠. 섬유를 혼방했다고 했었죠. 이번에는 이 섬유에 안 좋은 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섬유를 섞어서 이 안 좋은 점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을까 해서 단점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섬유를 혼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섬유를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섬유마다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천연 섬유 중에서 정말 비싼 섬유들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섬유들도 있습니다. 자, 이 비싼 섬유, 가격대가 이렇게 비싼 섬유와 가격대가 낮은 섬유를 혼방해서 가격대를 중간으로 맞춰주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혼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이 3가지 이유들을 실제 혼방된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혼방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 혼방을 하게 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옷은 어떤 섬유로 되어 있나요? 어떤 섬유가 혼방되어 있나요? 그렇죠. 보면 면이 98% 그리고 폴리우레탄이 2% 섞여 있습니다.
자, 이 섬유의 경우는 맞아요. 우리가 면섬유라고 하면 어때요? 그렇죠. 우리 몸에 입었을 때 어떤 좋은 성능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맞아요. 면섬유는 입었을 때 매우 부드럽기도 하고, 맞습니다. 부드럽기도 하고 흡습성이 좋아서 정전기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섬유에 우리가 폴리우레탄을 더하니까 어떤 더 좋은 성능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부드럽기도 하고 정전기도 생기지 않는데 쭉쭉 늘어나서 내가 입기 편하다는 장점까지 있네 하는 더 좋은 섬유로 만든 경우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어때요? 레이온이 50% 그리고 폴리에스터가 50%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온의 장점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광택이 예쁜 섬유였죠. 자, 광택이 예쁜 섬유에다가 어때요? 그렇죠. 폴리에스터라는 강도가 강한 섬유를 더했더니 광택도 예쁜데 섬유가 튼튼하고 강하기까지 하네. 이런 더 좋은 섬유로 발전하게 되었겠죠. 이렇게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혼방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섬유는 무슨 섬유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폴리에스터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폴리에스터가 어때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는 섬유이기도 하고 튼튼하다는 특징도 있지만 우리가 폴리에스터로만 옷을 만들기에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점이었죠? 맞아요. 폴리에스터는 흡습성이 낮아서 우리가 이 폴리에스터로만 된 옷을 입게 되면 어떨까요? 그렇죠. 겨울철에는 정전기가 잘 생기겠죠. 건조하니까 겨울철에는. 그래서 정전기가 잘 생겨서 입을 때마다 이렇게 정전기 때문에 막 옷에 들러붙고 팔에 들러붙고 아니면 먼지들도 잘 붙고 그럴 수 있고 또 우리가 정전기가 일어나서 너무 불쾌한 느낌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폴리에스터 100%가 아닌 이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다음 사진을 보니까 폴리에스테르에 어떤 섬유를 섞었죠? 그렇죠. 폴리에스테르가 56% 그리고 면을 44% 섞었습니다. 자, 폴리에스테르는 우리가 흡습성이 없어서 정전기가 많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를 면섬유를 섞어서 면섬유의 특징은 어때요? 그렇죠. 흡습성이 좋아서 우리가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면섬유를 섞었더니 정전기가 이전보다 폴리에스테르 100%일 때보다 더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점을 극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혼방을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저렴한 가격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섬유를 볼 때 천연 섬유의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면을 생각해 봤을 때 모카솜을 기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모카솜을 계속 관리해서 키워야 하기 때문에 어때요? 인력도 많이 들고 그 다음 돈도 많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 섬유 자체가 비싸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울 섬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양모라고 하는 울 섬유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양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을 키우려면 땅도 필요하고 그리고 양이 매일매일 먹는 음식도 필요하고 또 양이 뭐 아프지 않게 뭐 예방주사도 놔줘야 되고 관리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합성 섬유나 인조 섬유에 비해서 이런 천연 섬유들이 가격이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격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어떤 실제 사례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보니까 어떤 섬유를 섞었죠? 맞아요. 우리랑 아크릴 섬유를 섞었습니다. 우리가 아크릴 섬유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아크릴 섬유는 어떤 섬유랑 닮아 있었다고 했죠? 맞습니다. 양모 섬유랑 닮아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천연 섬유인 울, 양모를 100% 쓰지 않더라도
그만큼 비싼 가격을 주고 옷을 만들지 않더라도 양모 섬유 100%와 비슷한 느낌의 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크릴과 울을 혼방해서 쓰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진은 어때요? 그렇죠. 어떤 섬유가 섞여 있나요? 맞습니다. 레이온과 견, 우리가 실크라고 하는 견이 섞여 있었죠. 자, 우리가 실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택이 너무 예쁜 섬유이긴 하지만 우리가 누에를 전부 먹이고 누에에서 실을 뽑아내고 이것을 또 섬유로 만들고 하는데 너무너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실크는 아직도 다른 섬유들에 비해서 비싼 섬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유로만 해서 옷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실크, 견 느낌을 내면서 가격은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맞아요. 우리가 실제 사람이 만든 견, 인견이라고 해서 사용한다는 레이온을 이렇게 혼방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온을 70% 혼방하고 그 다음 견, 실크를 30% 사용하니까 가격은 낮추면서 견 100%, 실크 100%와 비슷한 느낌의 옷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섬유는 어떤 효과를 갖기 위해서 혼방을 했을까요? 방금 여러분이 배운 세 가지 혼방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5초 주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자, 답은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전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가 혼방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꼭 한 가지 이유만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대체로는 다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우리가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 그렇죠. 견의 반짝이는 장점 그리고 폴리에스터의 튼튼하다는 장점을 합쳐서 이 두 가지 섬유를 섞어서 더 좋은 섬유를 만들어야지 더 좋은 실과 더 좋은 옷감을 만들어야지 해서 혼방을 하게 된 경우고요. 자, 두 번째로 보면 견의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너무 약한 섬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견의 약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튼튼한 폴리에스터를 섞어서 우리가 좀 더 이전에 약했던 이 단점을 보완해서 조금은 더 튼튼한 섬유로 단점을 보완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렇죠. 견 섬유는 너무너무 비싸요. 그렇죠. 비싼 섬유에 속하죠. 여기에 조금 더 저렴한 합성 섬유를 혼방해서 우리가 요만큼 높았던 가격이라면 요 정도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었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섬유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해봤고요.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섬유들을 전부 정리해서 마인드맵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등교 개학날 기술 가정 시간이 든 첫 번째 날에 선생님에게 이 과제를 제출하도록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과제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는 이제 다음에는 진짜 다 맞출 거예요 선생님 했던 그렇죠 퀴즈쇼로 한번 다시 만나볼 텐데요. 우리가 이번 퀴즈쇼에서는요 천연섬유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자, 재생섬유와 합성섬유 그러니까 인조섬유에 대한 내용들로 퀴즈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인드맵 잘 정리해 보시고요. 이 마인드맵을 잘 하는 친구들은 퀴즈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